조 네버로는 FBI에서 25년간 활동했습니다. 그는 지능형 범죄자를 상대하는 인간 거짓말 탐지기로 불려요. 오늘은 그의 전설적인 책 FBI 행동의 심리학의 내용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순간의 행동을 단서로 상대의 심리를 알아내는 법을 함께 보시죠. 용의자가 무기를 소지한 채 도주했습니다. 네버로는 수사관들과 함께 용의자 어머니 집에 찾아가요. 그리고 그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죠. 당신 아들이 이 집에 있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좌우 쇄골 사이 움푹 들어가는 곳, 흔히 천돌이라 불리는 곳을 문지르며 이렇게 답해요. 아니요, 집에 없어요. 이때 네버로는 그녀의 아들이 집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다른 질문에선 그러지 않았는데 아들이 집에 있을 가능성을 제시할 때마다 그녀가 목에 손을 댔기 때문이죠. 그는 떠나려고 일어서면서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아드님이 이 집에 없다는 게 확실한 거죠? 그렇죠? 이번에도 그녀는 손을 목으로 가져갑니다. 결국 수사팀은 옷장 안에 숨어있던 그녀의 아들을 발견해 체포합니다. 고양이와 개는 스스로를 진정시키기 위해 자기 몸을 핥거나 서로를 핥아주죠. 인간의 진정행동은 종류가 더 다양합니다. 여성의 경우 천도를 손으로 가리거나 그 부분에 손을 댐으로써 자신을 진정시키죠. 남성도 괴로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목을 마사지하거나 쓰다듬습니다. 다만 남성은 대개 목보다는 얼굴에 손대는 걸 좋아합니다. 볼이나 얼굴에 손을 대거나 볼에 불룩하게 숨을 머금었다가 내쉽니다. 여성은 목, 옷, 액세서리, 팔, 그리고 머리를 만지는 걸 선호하고요. 뇌는 진정 효과가 있는 엔돌핀을 방출하기 위해 신경 종말을 자극할 뭔가를 하도록 몸에 요구합니다. 그래서 흡연자의 경우 담배를 더 많이 피고 껌을 씹고 있다면 더욱 빨리 씹습니다. 네버로는 말합니다. 제가 수년간 관찰한 결과 아주 불리한 증거가 제시될 때 범죄자들은 무릎 위에 손바닥을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행동을 아주 결정적 증거로 보죠.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묻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나요? 네버로는 말합니다. 만약 질문을 받은 사람이 입술을 숨긴다면 더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요. 입술을 앙다물수록 이 상황에 자신감이 없다는 뜻이고 입술을 오므릴수록 상대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읽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문장이 언급되면 사람들은 입술을 오므립니다. 취나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턱을 들라는 이 표현은 침울해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실제로 자신감이 부족하고 뭔가 걱정되는 사람들의 코는 바닥을 향하고 턱은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들의 턱과 코는 하늘을 향하고요. 네버로가 인턴이었던 시절 그에게는 한 임무가 주어집니다.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는 상습범들을 잡아내는 일이었죠. 그는 매장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사람들을 오랫동안 관찰했고 절도범들을 찾아내는 게 의외로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매장에 들어올 때부터 주위를 많이 둘러봤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팔의 움직임을 최소화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뻣뻣해 보이는 팔은 오히려 그들을 더 눈에 띄게 만들었습니다. 네버로의 친구 아이작은 세관 검사원입니다. 그에겐 고가의 물품을 미신고하는 사람들을 잡아내는 노하우가 있는데요. 핸드백 속의 내용물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가방을 몸에 더 밀착시키거나 꽉 잡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통관 데스크에 가까워질수록 팔이 더 뻣뻣해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떳떳하지 못할수록 팔을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팔을 최대한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심리일까요? 교수, 의사, 변호사 같은 직종은 복도를 걸어갈 때 팔을 뒤로 하고 걷습니다. 사람들이 팔을 뒤에 두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첫째, 나는 더 높은 지위에 있다. 둘째,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냥 생각에 깊게 잠긴 건 아닐까요? 네버로는 말합니다.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등 뒤에 팔을 두는 건 소통을 차단하려는 분명한 신호죠. 팔은 영역을 표시하는 데도 이용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테이블에 자리를 잡을 때 자신의 팔이나 서류 가방, 지갑, 서류 등을 펼쳐놓습니다. 미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의 말처럼 영역은 본질적으로 권력이죠. 지배적 성향이 강한 남성의 경우 자기 영역을 알리기 위해 의자 주위에 팔을 척 걸치기도 하고 첫 데이트를 할 때도 여성이 자신의 소유물인 양 대담하게 어깨 위에 팔을 얹기도 합니다. 반면 이제 막 비밀 수사 요원으로 일하게 된 경찰관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 신참은 자신이 잠입하려는 술집에 들어가 무의식 중에 양손을 허리에 대고 있죠. 양손을 허리에 대는 행동은 영역 주장과 권위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수많은 범죄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런 무의식적 영역 표현이 비밀 요원을 식별하는 간단한 방법 중 하나라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어떤 사람들은 회의 시간이나 의자에 앉을 때 몸을 뒤로 젖히고 머리 뒤에서 깍지를 낍니다. 한 문화인류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세는 코브라가 다른 동물에게 경고하기 위해 목을 쭉 빼서 내리는 방식과 비슷하다고요. 이런 느리기 효과는 몸이 실제보다 커 보이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 책임자는 나야 이렇게 말해준다고요. 만약 당신이 변호사라면 절대 손을 책상 밑에 넣지 말아야 합니다. 배심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변호사의 손이 책상 밑에 숨겨져 있을 때 변호사에 대한 비호감이 증가했고 마찬가지로 증인이 손을 숨기고 있으면 진실을 숨기고 있거나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버로는 말합니다. 말하는 동안 손을 감추면 상대방이 의혹을 품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1대1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손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이왕 손을 꺼내놓을 거라면 양손을 함께 문지르면서 초조해 보이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이런 모양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소위 첨탑 모양으로 불리는 이 손 모양은 자기 생각과 입장을 확신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주머니 바깥으로 엄지만 내놓곤 합니다. 이 또한 높은 자신감의 표현이고 지금 상황을 아주 편안해한다는 신호가 됩니다. 한 번은 네버로에게 6살 난 아들이 유괴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마트 주차장에서 아들이 사라졌다는 제보였죠. 네버로는 상황을 설명하는 소년의 엄마를 유심히 지켜보았고 조사관들에게 그녀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엄마의 태도가 너무 정적이고 차분했기 때문이죠. 누구든 진실을 말할 때는 상대방에게 이를 이해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팔과 얼굴로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물론 감정을 이입하기 때문에 표현도 풍부해지죠. 하지만 그녀에게서는 이런 행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그녀는 아이를 자기 손으로 살해했다고 자백합니다. 해피 fit,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너무 기뻐서 발을 동동 구른다는 의미입니다. 다리는 가장 정직한 부위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 신나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대화에 끼고 싶어 다가가요. 뭐가 그리 재밌으세요? 이때 그들이 당신이 합류하는 걸 반기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버로는 발을 보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들의 발이 몸과 함께 당신 쪽으로 돌아간다면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이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고 인사하기 위해 엉덩이만 약간 돌린다면 대화에 끼어드는 걸 원치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대화가 못마땅할 때 엉덩이 위쪽은 상대를 바라보지만 발은 방향을 틀어 가까운 출구를 향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대화 도중 발의 방향을 점점 바꾼다면 약속에 늦어 가야 할 때이거나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있지 않고 싶다는 뜻도 됩니다. 무릎을 손바닥으로 감싸주고 발 쪽으로 몸의 무게를 옮기는 것도 떠나고 싶어 한다는 단서가 되고요. 만약 발가락이 위쪽을 향하면 되게 기분이 좋거나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나 좋은 얘기를 듣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함께 있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느낀다는 강력한 신호도 있어요.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낄 때면 보통 다리를 교차합니다. 이때 갑자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면 교차하고 있던 다리를 풀게 되고요. 물론 이 사실은 가족 모임에도 적용됩니다. 자식을 열어둔 부모는 자신이 더 좋아하는 아이를 바라보며 다리를 교차하죠. 보스턴의 한 호텔, 네버로는 FBI 요원들과 함께 어느 청년과 그의 아버지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조사를 받는 3시간 내내 소파 쿠션을 끌어안고 있었죠. 그런데 그 청년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얘기처럼 대화의 주제가 중립적일 때는 쿠션을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다 조사관이 혐의점에 대해 말할 때마다 다시 쿠션을 단단히 끌어안았죠. 네버로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팔짱의 의미를 묻곤 합니다. 네버로는 말합니다. 팔짱은 뭔가가 잘못되었다거나 누군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말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인 동안 팔짱을 끼죠. 그냥 그 자세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편하고 안락한 공간에서 팔짱을 끼거나 손으로 팔을 꽉 움켜쥐면서 팔짱을 끼는 건 분명 뭔가 불편함을 나타내죠.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속이는지 아닌지 알고 싶다면 우선 당신과 상대방 사이에 테이블이나 의자 등 다른 물건이 하나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다리와 발은 매우 정직하므로 책상 같은 건 치우는 게 좋고요. 반대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당신과 자기 사이에 장벽을 형성하기 위해 온갖 방해물들을 사용합니다. 네버로의 한 용의자는 음료수 캔, 연필꽂이, 그리고 여러가지 서류를 이용해서 장벽을 쌓았고 마지막에는 배낭까지 올려놓았습니다. 흔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눈을 못 마주친다고 알고 있죠. 하지만 그런 상식은 당신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상습적 거짓말쟁이들, 사기꾼들도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일반인들보다 오히려 더 오래 눈을 마주칩니다. 사실 눈 마주침보다 더 믿을만한 증거는 바로 신체 접촉입니다. 네버로는 말합니다. 제가 봐온 많은 거짓말쟁이들은 다른 사람뿐 아니라 탁자 같은 물건이 손에 닿는 것조차 피하려 듭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주먹으로 탁자를 쾅 치면서 진짜 제가 안 했다니까요? 라고 억울해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제가 본 거짓 진술 중 대부분은 되게 가벼운 행동과 함께 아주 약한 어조를 동반했습니다. 또 거짓말쟁이는 손으로 첨탑 모양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배심원들을 설득하고 싶다면 손바닥을 위로 하고 말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아래로 하고 말하는 게 나을까요? 네버로에 따르면 손이 반드시 아래를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손바닥을 위로 하고 진술한다면 믿어주길 애원한다는 뜻이고 사람들은 그런 진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믿어달라고 간청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심리학계의 현대적 고전 중 하나인 FBI 행동의 심리학을 참고했습니다. 행동으로 타인의 심리를 파악하는 데도 유용하지만 지금 나의 무의식과 감정 상태를 내 신체 움직임으로 파악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라 느꼈고 네버로가 소개해주는 다양한 현장 예시도 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